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한국의 시골 어느 마을, 한 외국인 여성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어쩌다가 도시와 떨어진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아이사벨라 토마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해와 편견을 깨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예요. 저는 밴쿠버의 스탠리 파크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울창한 숲이 보이고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몸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대학에서 환경학을 전공한 것도, 환경 NGO에서 일하기를 꿈꾸게 된 것도 모두 그런 영향이었을 겁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캐나다 국립공원 관리자셨는데 늘 말씀하셨어요.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이나 산업화에 대해 늘 비판적이었어요. 자연을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동아시아 환경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이후 처음 자료를 봤을 때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를 큰 충격에 빠뜨린 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자연을 밀어내고 도시를 세웠더라고요. 50년 만에 산을 깎고 강을 막고 땅을 메워서 거대한 도시를 세웠죠. 1960년대 한국의 사진을 보면 한적한 농촌 풍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2020년대 같은 장소의 사진을 보면 한국은 거대한 빌딩 숲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많은 자연을 훼손시킨 것인지 솔직히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저는 한국이 자연을 상대로 너무 끔찍한 일들을 벌인 나라라고 생각했죠. 60년,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자연이 사라진 건지, 특히 한강이라는 강은 산업화가 되면서 오염이 많이 되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자연을 훼손한 결과 한국은 이례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도시화율이 9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요. 저는 한국에 있는 자연이라고는 공원 몇 개가 전부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은 달랐어요. 같은 아시아에 가까운 나라인데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싶더라고요. 도쿄처럼 큰 도시에도 오래된 신사의 숲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시골에 가면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이 수백 년을 이어져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온 나라, 그게 제가 본 일본이었어요. 일본의 경제 성장은 한국보다 더 오래전에 시작됐는데도 자연을 지키면서 발전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게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아드리안나가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그곳에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아드리안나가 한국에 간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런 삭막한 도시에서 살 생각을 하다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드리안나의 결정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찾아볼수록 더 걱정됐죠. 아니, 오히려 화가 났다고 해야 할까요? 서울 생활을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새벽 4시에도 환하게 빛나는 거리, 24시간 돌아가는 편의점, 한밤중까지 이어지는 회식 문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드리안나는 평소에 저녁 9시만 되면 피곤하다며 졸던 애였는데 아드리안나가 이런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드리안나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환경 파괴, 과도한 도시화, 일과 중독, 한국의 모든 문제점을 나열했죠.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뜻밖이었어요. 아이사벨라, 네가 직접 와서 봐봐. 여기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했는데 하지만 아드리안나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아드리안나를 이 미친 결정에서 말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아시아에 가는 거 평생 동경해온 일본도 들르자. 어차피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데다 환경 보호와 도시 개발의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여행 일정을 짜면서 정말 가슴이 설렜어요. 특히 일본 일정을 계획할 때는요.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들, 후지산의 웅장한 자태, 작은 시골 마을의 다다미방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일정을 채워나갔죠. 자연과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 일본에 있을 것 같았어요.
반면 한국 일정은 솔직히 대충 잡았어요. 서울에서 아드리안나를 만나고 그 흔한 콘크리트 빌딩들과 번화가를 구경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아드리안나를 설득하려면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환경 파괴의 현장을 직접 찍을 수 있게 카메라도 준비하고 각종 환경 지표와 통계 자료도 프린트해서 챙겼어요. 일본에서 자연의 모습을 잔뜩 담아 한국과 비교해 보여줄 거라 다짐했고요.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고 나리타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조용조용 걸어 다니는 사람들, 현대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오래된 신사까지 제가 상상하던 그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환상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도쿄에서 교토로 가는 신칸센에서 일이 터졌거든요. 열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후지산의 모습을 사진에 담느라 정신이 팔렸었나 봐요. 제 캐리어를 선반에 올려뒀는데 교토역에 도착해서 짐을 찾으려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가방이 사라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실수로 가져갔나 싶었어요. 하지만 열차 안을 둘러봐도 비슷한 캐리어는 보이지 않았고 당황한 마음에 바로 영무원을 찾아갔어요. 제가 상상하던 일본이라면 친절하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무원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매뉴얼대로 서류만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제 노트북, 지갑, 그리고 모든 옷가지가 다 그 가방 안에 있어요. 지금 당장 호텔 체크인도 해야 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도 퇴근 시간이라고 퇴근 준비를 하는 데다 퇴근하고 나면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 빨리 서류를 쓰라고 했습니다. 아니, 퇴근을 하게 된다면 짐은 내일에나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나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퇴근 시간 3시간 전에 간 건데 쓸데없이 시간을 끄느라 3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치만 보며 자기 담당이 아니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시간이 흘렀고요. 한 영무원이 다른 영무원에게 저를 인계할 때는 마치 제가 귀찮은 일거리라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자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무원의 표정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같은 사과 말만 반복하면서 서류 작성을 재촉할 뿐이었죠.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더라고요. 영무원들이 도움이 되지 않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경찰이라면 분명 다르겠지. 그런 기대를 안고 들어갔던 경찰서에서의 경험은 더 큰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경찰서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접수 데스크에 있던 경찰관은 제가 다가가는데도 고개도 들지 않더니 제가 말을 걸자 마지못해 쳐다보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아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다른 경찰관을 찾기 시작했죠. 한참을 기다려서 겨우 만난 다른 경찰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류 작성을 시작하긴 했지만 마치 귀찮은 일을 맡게 된 것처럼 한숨을 푹푹 쉬었죠. 제가 여권도 없고 당장 잘 곳도 없다고 호소했는데도 그저 저런 어쩔 수 없네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람을 놀리는 건지 뭔지 결국 1시간 넘게 경찰서에 있으면서 받은 건 형식적인 신고 접수뿐이었어요. 연락이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저를 내보내더라고요. 역에서 3시간, 경찰서에서 2시간, 저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권과 약간의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예약 후 결제까지 해둔 숙소로 갈 수는 있었죠.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을 겪으니 모든 일정이 망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정신승리라고 하죠. 캐나다 공무원 중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잖아. 어찌 보면 일본 공무원들도 융통성 없고 딱딱한 게 당연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실제 일본 사람들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만났던 일본인 유학생 마코는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른 친구였거든요. 저는 이제 일반 시민들을 만나면 진짜 일본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감을 가지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은 괜찮았습니다. 캐나다에 가족에게 연락을 해 돈을 받고 별 난리를 치느라 제대로 일본 여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꿈에 그리던 일본의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죠. 그런데 일본 곳곳엔 철이 녹슬어 있는 기이한 풍경만 보였어요. 심지어 가장 기대했던 곳에서 저는 가장 끔찍한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료칸에 들어서자마자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화사한 미소를 보면서 이런 게 진짜 일본의 서비스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체크인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료칸 내 규칙 설명이 무려 30분이나 계속됐어요. 번역기를 켜서 보느라 힘들었죠. 신발을 벗을 때는 반드시 현관 왼쪽에 있는 신발장을 이용해주세요. 오른쪽이 아닙니다. 단 1분이라도 늦으시면 식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수건은 큰 수건 한 장, 작은 수건 한 장만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수건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구매도 안 됩니다. 사용하신 수건은 반드시 파란색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등등. 규칙 설명이 계속될수록 제 어깨는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정말 휴식을 위한 숙소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죠. 방으로 안내받으면서도 규칙은 계속됐습니다. 방에 도착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뭔가 하나라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긴장감이 계속됐거든요.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죠. 화장실 슬리퍼는 안에서 밖으로 향하게 놓아야 하고 밖에서는 안으로 향하게 놓아야 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규칙이 좀 너무 많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세세한 규칙이 필요할까요?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친절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어조로 저를 쳐다보더니 일본에 오셨으면 일본의 규칙을 지켜야죠. 이 정도도 지키기 힘드시다면 왜 일본에 오신 건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으시면 다른 손님들에게 민폐가 됩니다. 일본인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를 해드릴 순 없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숙소를 알아보고 싶어도 이 시간에는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이제 이 빡빡한 규칙들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정말 죽은 듯이 지냈어요. 버스를 탈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식당에서도 숙소에서도 일본에선 그놈의 타인을 배려한다는 그 매너라는 것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죠. 또한 앞에서의 모습과 뒤돌아섰을 때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정말 귀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경제 대국이라던 일본의 실상은 뭔가 숨죽인 듯한 모습이었고 길가에는 온통 철골물들이 녹슬고 자연은 그런 녹슨 철골 사이에 겨우살이 숨이 붙어 있는 듯 보였죠. 인터넷상에서 꼭 가봐야 하는 전통시장과 거리들의 매장한 가게들은 폐업해 온통 공실투성이었고 조금만 외진 곳으로 나가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는 일본에서 길을 걷다가 결심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자.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 가는 게 내키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이 위선적인 나라를 떠나고 싶었어요. 비행기표를 앞으로 당겨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일본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제가 외국인이라고 피하기만 급급했던 일본인과 달리 버스 기사님은 영어를 잘 못하시면서도 친절하게 짐을 싣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짐 싣는 걸 도와주는 기사님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다 알아서 내리고 빨리 내리지 않으면 화를 내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려는 순간 제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가방을 뒤지고 또 뒤져봐도 여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외국인이 여권 없이 호텔 체크인을 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제 상태를 보더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당황한 저는 여권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죠.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 직원분의 반응이 일본에서와는 달랐어요. 혹시 버스에 탈 때까지는 있었나요? 네, 분명 버스에선 있었어요. 그럼 아무래도 버스에 두고 내리신 것 같네요. 어느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더니 바로 공항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직접 해결해 주겠다면서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이미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었는데도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세계 그 어떤 나라를 가도 퇴근 시간 끝날 때쯤이면 전화 안 받아요. 캐나다는 퇴근 시간 2시간 전부터 안 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한국 직원들은 여권을 잃어버린 건 정말 큰 일이라며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제 여권을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했어요. 다만 이렇게까지 애써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런데 호텔 직원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버스 기사님이 운행을 마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네요. 제가 끝까지 확인해 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었던 거죠. 저는 이게 호텔 직원으로서 당연한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직원이 매뉴얼을 잘 지키는 직원일 것이라 생각했죠. 솔직히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사님이 버스를 돌려보셨는데 여권이 의자 밑에 떨어져 있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여권은 어느 나라를 가든 돈이 되기 때문에 가장 도둑맞기 쉬운 물건입니다. 그런 걸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떡하니 두고 내렸는데 그걸 찾다니 정말 놀랐죠. 그런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어디서 자야 하나 걱정이 됐어요. 이제 자정이 다 되어 가는데 이걸 찾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호텔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말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기사님이 지금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근처 경찰서에 맡겨놓겠다라고 하시네요. 멀지 않은 곳이니까 지금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저 때문에 돌아가는 길을 바꾼다니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감수한다는 게 감동이면서도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는데 경찰관들은 호텔 직원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일단 물 한 잔 드세요. 하면서 생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일본 경찰서에서 겪었던 차가운 대우가 떠올라 더 놀랐죠. 기사님은 제 여권을 아주 깨끗한 상태로 경찰서에 맡겨두셨고 저는 여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트집을 잡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보이진 않을까? 이것도 몇 시간이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요. 하지만 경찰관분들은 오히려 제가 혼자 여행 온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니 놀라셨겠네요. 가실 때는 택시를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스가 끊겨서요. 택시라니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캐나다에서 밤늦게 혼자 택시 타는 건 미친 짓이거든요. 치안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 경찰관분들은 웃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예요. 특히 택시는 모두 GPS로 관리되고 기사님들의 신원도 철저하게 확인된답니다.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상하게 그분들의 말씀이 믿음이 가더라고요. 결국 경찰관분이 택시를 잡아주셨고 기사님께 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를 지켜봐 주셨죠. 이런 일을 겪으니 한국은 자연을 함부로 대하기는 해도 사람들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잔 뒤 서울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비판거리를 찾으려는 마음이 컸죠. 역시 회색빛 도시일 거야. 자연을 완전히 파괴한 도시. 이런 생각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울의 풍경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좁은 골목길에도 작은 화단들이 있었고 카페 앞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심지어 빌딩 옥상에도 작은 정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빌딩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연 느낌이 나는 곳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걸로 자연 친화적이라고 말할 순 없지. 특히 한강은 꼭 가봐야 했어요. 60년대 사진을 보면 흙탕물이 흐르는 오염된 강이었거든요. 산업화 과정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강이라고 생각했죠. 여기만 봐도 한국의 환경 파괴를 증명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한강을 보고 놀라고 말았답니다. 한강은 깨끗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또 이게 그냥 예쁘기만 한 공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살아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한강을 중심으로 높게 올려진 초고층의 빌딩, 그리고 그 뒤에로 솟아있는 녹색의 산들까지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캐나다에서도 이런 장면은 쉽게 보지 못합니다.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서는 말이죠. 심지어 한강에는 멸종 위기종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다녀온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되어 버렸는데 말입니다. 수달은 수질이 깨끗한 강에서 서식하는데 그런 수달이 있다는 것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나는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자연을 파괴하는 못된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내 눈앞에 있는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죠. 놀라움이 채 가시지도 않았을 무렵 한강에서 한 안내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70년대부터 시작된 한강 살리기 프로젝트, 수질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보호 운동, 경제 성장만 쫓아가는 줄 알았던 한국이 이렇게 자연을 되살리는 일에도 힘을 쏟았다니, 심지어 도시 한가운데 생태습지를 만들고 철새도래지를 보존하고 멸종위기 생물들의 서식지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회색 빌딩들이 많지만 그 사이사이에 녹지가 스며들어 있고 한강이라는 생명의 띠가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살아있는 도시 그 자체였어요. 한강을 보고 난 후 저는 한국의 자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서울에서 KTX를 타고 2시간만 가면 도시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도시에서 자연을 만나려면 최소 반나절은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극도로 현대화된 도시 바로 옆에 자연이 보존되어 있다니 믿기 쉽지 않았죠. 솔직히 아시아의 자연하면 일본밖에 몰랐던 저인데 이젠 일본 따위는 생각도 안 났습니다. 한국의 자연을 접할 생각에 떨리기만 했어요. 목적지인 시골 동네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버스 시간표 확인이었어요. 마지막 버스가 저녁 6시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로를 따라 걸었는데 모든 것들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산책길처럼 보이는데 그 옆으로는 계곡물이 투명하게 흐르고 공기도 너무 맑았거든요.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걷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작은 절도 들렀는데 수백 년 된 고목이 절 마당을 지키고 있었고 고요한 공기가 저를 감싸는 게 어딘가 신비로운 느낌마저 들어서 내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게 맞나? 전혀 다른 나라에 온 게 아닌가? 라는 착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근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해가 지려고 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차,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제가 그만 버스를 놓쳐버렸던 거였죠. 밤은 어둡게 내려왔는데 주변에는 가로등도 몇 개 없고 터미널은 이제 문을 닫을 거고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시골이라 호텔도 없었죠. 간판 하나 없는 조그만 마을만 보이고 택시는커녕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휴대전화 어플로 숙소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없더라고요. 이대로 밤을 지새야 하는 건가? 생각하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터미널 벤치에 앉아 울고 싶은 심정으로 있는데 멀리서 어떤 남자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긴장했죠. 밤늦게 낯선 남자가 다가오는 건 어느 나라에서든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제 앞에 나타난 건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낡은 잠바를 입은 할아버지였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안해졌죠. 시골이라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해외에서 온 저로서는 한국의 치안 수준을 몰라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꾸만 뭐라고 말을 걸으셨는데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걸 아셨는지 손짓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따라갈 수 없었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그건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이라는 것만 알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잖아요. 제가 물음표만 띄우고 가만히 있으니 할아버지는 터미널로 다시 들어가 직원을 데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직원분도 영어를 전혀 못하셨어요. 한참을 서로 답답해하다가 생각해낸 게 휴대전화 번역기 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다 쳐도 왜 저는 생각 못한 건지 그만큼 정신이 없었나 봐요. 번역 앱으로 알게 된 건 이 할아버지가 마을의 이장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장님이라는 게 번역이 이상해서 좀 어색했지만 상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이 마을의 리더이고 제가 버스를 놓쳤다는 걸 알고 도와주려 오셨다는 거죠. 마을 회관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재워주겠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마을 회관이란 말에 좀 걱정됐어요. 어떤 곳일지 상상도 안 됐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이대로라면 산에서 산짐승이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장님을 따라 걸으면서도 휴대폰 위치 공유는 켜놓고 친구 아드리안나한테도 연락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이장님은 걸으면서도 계속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에서 이분이 정말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라는 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죠. 마을 회관에 도착해서 주변을 살피기도 전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채 구경만 했으니까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꼬르륵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있었는데 이장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곤 깜짝 놀라시더니 급하게 밖으로 나가셨어요. 잠시 후 한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죠. 할머니는 뭐라고 투덜투덜거리시면서 들어오셨어요. 할머니를 마을 회관 구석에 부엌으로 들여보내는 걸 보니 음식을 해주려는 듯 했죠. 불편한 티를 내는 할머니께 죄송해서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장님은 안심하라는 듯 손짓하셨고
할머니는 여전히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일본 료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민폐짓을 하는 거면 어떡하지?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하고 트집 잡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욱 움츠러들었죠. 그런데 잠시 후 할머니가 들고 오신 음식들을 보자 이런 생각은 싹 사라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과 반찬들, 따끈한 국물까지 투덜거리면서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시다니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할머님께 연신 감사함을 표하고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떴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된장찌개 한 숟가락의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구수하면서도 담백하고 따뜻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었죠. 캐나다에서 제가 먹던 햄버거나 샌드위치는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이었는데 이 하얀 쌀밥은 그 자체로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나더라고요. 반찬들도 하나하나가 새로운 발견이었고 시금치의 고소함, 김치의 상큼하면서도 깊은 맛, 그냥 저녁 한 상을 대접받고 한 입 먹은 것인데 왜 눈물이 났던 건지 사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할머니는 제가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어때 서양 아가씨, 굿? 하시면서 밥 위에 다른 반찬을 더 올려주셨어요. 투덜거리는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손길이었죠. 한국에서는 포크를 쓰지 않을 텐데 부엌을 열심히 뒤적거려서 포크를 찾아와 주시는 모습은 저희 할머니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여기선 일본에서처럼 규칙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서툰 영어로 굿이란 말만 하시곤 음식을 더 담아주시는 한국인 할머님의 모습에 그냥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게 진정한 환대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할머님과 할아버지는 제가 누울 이부자리까지 펴주셨고 방바닥에 손을 이리저리 가져다 대시며 뜨뜻해졌네. 얼른 자요 아가씨, 밤이 깊었어. 잘 자요 라고 하시고는 나가셨죠. 한국인 할머님과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방안은 따뜻했습니다. 방바닥에서는 온기가 느껴졌고 당시에는 뭔지 몰랐지만 지금은 그게 한국의 온돌방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날 밤 저는 태어나 최고로 포근한 밤을 보냈죠. 그렇게 다음 날 저는 다시 터미널로 향했고 마을 이장님이시던 할아버지와 할머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때 할머님이 제 손에 봉지 하나를 주셨는데 따뜻하게 삶아진 옥수수 2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는 날까지 제 눈에 눈물을 짓게 하셨죠. 단 하룻밤에 이런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다니 한국은 그런 곳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돌아왔고 서울로 돌아와 먼저 한 일은 아드리안나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드리안나는 제가 시골에서 오도 가도 못했을 때 찾아오려고 했는데 이장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에 마음을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드리안나에게 서슴없이 사과부터 했습니다. 미안해 아드리안나. 내가 너무 경솔했어. 아드리안나는 갑작스러운 제 이야기에 당황했지만 이내 잠잠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드리안나를 말리기 위해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다는 것. 일본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예상치 못한 한국에서의 따뜻한 만남들, 시골 마을 터미널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할머님이 싸주신 옥수수 2개를 올려놓았을 때 우리 둘 다 밝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깊이가 있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압니다. 현대적인 도시 속에 자연이 있고 내 친구 아드리안나가 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는지, 왜 이곳에 정착하고 싶어 했는지, 저는 짧은 시간 한국을 경험하면서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야 할 때 정말 태어나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요. 곧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한국이 자연을 파괴하는 나라라고 오해하셨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한국은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는 국가인데 말이죠. 그래도 한국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고 진정한 한국의 모습들을 보게 되신 것 같아서 마음이 훈훈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저는 또 다른 멋진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언제나 사랑합니다.